낯선 소년이 방파제 끝에 서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해진 옷,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손에 쥔 녹슨 주머니 칼. 5년 만에 돌아온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부모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하지만 10미터 앞에서 늙은 흰개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의 몸이 경직되었다. 코를 킁킁거렸다. 낯선 냄새. 바다와 섬, 그리고 오랜 감금의 냄새. 그런데 그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익숙한 무언가. 마루야. 소년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이름. 그 순간 개가 움직였다. 처음엔 한 발, 다음엔 또 한 발.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렸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다만 바라보던 방파제의 흰 그림자가 마침내 달렸다. 마루가 소년에게 뛰어들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영혼은 알아봤다.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온몸으로 기쁨을 폭발시켰다. 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소년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왜 미안한지도 무엇 때문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루의 따뜻한 체온, 축축한 코,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감각이 잠긴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멀리서 두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다. 하준아. 여자의 절규 같은 외침. 하지만 소녀는 그 이름이 자신인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이와 그를 5년간 기다린 개의 이야기다. 아니,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이야기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 대체 그 5년 동안 7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어떻게 살아있었고 왜 기억을 잃었으며 무엇이 그를 다시 집으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마루는 어떻게 알았을까?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다만 바라보던 개가 왜 그날따라 폭풍우 속에서 낡은 어망을 물고 왔을까? 모든 답은 5년 전 그날 밤 썰물이 유난히 깊었던 그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억 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썰물이 깊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기억한다. 평소보다 100미터는 더 물이 빠져나간 갯벌, 드러난 바위 틈마다 팔딱거리는 물고기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까지 이어진 은빛 모래사장. 마치 바다가 잠시 숨을 참은 것처럼. 박동민은 어선 정비소 한 구석에서 녹슨 닷줄을 손질하며 그날을 떠올렸다. 오후 3시쯤이었나? 아들 하준이가 마루를 데리고 나간 시간. 빨간 장화를 신고 뛰어가던 아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빠, 오늘은 등대 밑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대답했어야 했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썰물이 깊은 날은 밀물도 빠르게 들어온다고. 20년 해경 생활이 가르쳐준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는데 동민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마루는 하준이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순백의 털을 가진 그 진돗개는 특이하게도 거의 짖지 않는 녀석이었다.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하준이를 따라다녔다. 가끔은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눈빛으로 갯바위 틈새를 들여다보곤 했다. 김정연은 그날도 해녀 일을 나가 있었다. 3대째 이어온 해녀 가문의 장녀답게 수심 30미터를 거뜬히 잠수하는 베테랑이었다. 20명 남짓한 마을 해녀회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다. 그녀가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 이미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하준이는? 정연의 첫 마디였다. 동민은 창밖을 보며 대답을 미뤘다.
갑자기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다.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고 파도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방파제 쪽에 마루랑 놀러 갔어. 곧 들어올 거야. 하지만 하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민이 방파제로 달려갔을 때 이미 파도는 등대 중턱까지 치솟고 있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빗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때 들렸다. 마루의 울음소리가. 녀석은 방파제 끝에서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하준이의 빨간 장화 한 짝이었다. 젖은 털이 온몸에 달라붙어 더 왜소해 보였다. 마루는 동민을 보자 낮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향해 뛰어들려 했다. 마루야, 안 돼. 동민은 마루를 붙잡았다. 녀석은 발버둥 쳤다.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동민은 놓을 수 없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삼킬 듯 덮쳐왔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둘 다 휩쓸려갈 상황이었다. 그렇게 마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마루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눈물만 흘렸다. 마루는 밤새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가끔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새벽이 되자 폭풍우가 잦아들었다. 경찰과 해경이 총동원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섰다. 하지만 하준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빨간 장화 한 짝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수색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정연은 해녀들을 이끌고 바닷속 구석구석을 뒤졌다. 동민은 옛 동료들과 함께 인근 섬들을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루가 사라졌다. 동민이 녀석을 찾은 곳은 방파제 끝 흰 등대 아래였다. 마루는 갯바위 틈새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발로 긁어보고 그리고는 다시 다음 틈새로 이동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마루야, 집에 가자. 동민이 불러도 마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그날부터 마루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그 시간. 마루는 어김없이 방파제로 향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 경보가 내려도 사람들은 그런 마루를 방파제의 흰 그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민도 마루를 데리고 오려 했다. 목줄을 매고 울타리를 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마루는 기어코 빠져나갔다. 나중에는 포기했다. 아니, 이해하게 되었다. 마루도 자신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왔다. 갈매기들이 떠났다. 마루는 여전히 방파제를 지켰다. 겨울이 왔다. 차가운 파도가 얼굴을 때렸다. 마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끔은 바다를 향해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사람처럼 깊고 긴 한숨을. 봄이 왔다. 갈매기들이 돌아왔다. 마루는 그들과 눈을 마주쳤다. 무언가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갈매기들도 대답은 없었다. 여름이 왔다. 다시 썰물의 계절이었다. 마루는 더 멀리까지 나가기 시작했다. 물이 빠진 갯벌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발가락 사이에 조개 껍질이 박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연이 말했다. 마루가 하준이를 찾고 있어요. 동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하준이가 돌아오는 꿈을. 빨간 장화를 신고 뛰어오는 꿈을.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시간이라는 건 참 잔인하다.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준이 방을 들여다보는 게 일과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텅 빈 침대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불은 그대로였고 책상 위 색연필도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계절은 바뀌고 달력은 넘어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준이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내 아버지,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때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로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동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놓는다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식을 놓는단 말인가. 정연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해녀 일을 나갔다. 아니, 더 열심히 나갔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다에 있었다. 해녀들은 수군거렸다. 정연이 미쳤다고. 죽을 작정이라고. 하지만 정연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놓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년 하준이가 사라진 날이 다가오면 정연은 해녀들을 모았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처음에는 모두가 동참했다. 두 번째 해에는 절반이 남았다. 세 번째 해에는 5명. 네 번째 해에는 2. 5번째 해 정연 혼자 남았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하준이는 이미. 막내 해녀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연은 잠수복을 입으며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잖아요.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도 정연은 바다에 들어갔다. 수심 30m 바다까지 내려갔다. 해초 사이를 뒤지고 바위 틈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여기 어딘가에 하준이가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있어야 했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마루가 방파제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도 늙어가고 있었다. 한때 순백이었던 털에 회색이 섞이기 시작했다. 주둥이 주변이 특히 하얗게 새었다. 발끝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첫날처럼 간절하고 첫날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동민은 술로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어선 정비소에서 일했다. 밤에는 소주병을 붙들었다. 취하면 하준이가 보였다. 깨면 현실이 보였다. 그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동민아,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정비소 사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다. 동민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숙취 때문이었다. 렌치를 놓쳤다. 쨍그랑 소리가 정비소에 울렸다.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게 뭐 있어. 그런데 말이야. 사장은 말을 멈췄다. 동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참고 있는 게 보였다. 사장은 돌아섰다. 어떤 위로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동민은 방파제로 갔다. 마루가 있었다. 언제나처럼 등대 아래 앉아 있었다. 동민이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마루야, 하준이가 올까? 마루가 고개를 돌려 동민을 봤다. 그리고는 낮게 울었다. 그럼요, 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가끔 마루가 귀를 쫑긋 세웠다. 뭔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저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에는 마루가 갈매기와 눈을 마주쳤다. 새들이 무언가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여름에는 파도와 대화를 나눴다. 낮은 울음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가을에는 낙엽을 쫓았다.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준이의 흔적인 것처럼. 겨울에는 그저 기다렸다. 눈 속에 파묻혀서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다. 다음은 안타까움이었다. 그 다음은 불편함이었다.
이제는 회피였다. 하준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방파제에 나타나는 흰 그림자. 사람들은 마루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걔가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부끄럽기도 대견하기도 했다. 저게는 뭘 믿고 저러는 걸까? 글쎄, 걔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사람들의 대화였다. 하지만 마르는 개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정연이 동민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하준이 방 정리할까요? 동민은 화를 냈다. 처음으로 정연에게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정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준이가 돌아오면 새 방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 방은 너무 슬퍼요. 동민은 말문이 막혔다.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강한 척했지만 그녀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준이 방에서 잤다. 작은 침대에 겨우 몸을 누였다. 천장에 붙어 있는 야광별을 바라봤다. 하준이가 좋아했던 별자리들이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봤다. 하준아,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다. 창밖에서 마루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낮고 긴 울음이었다. 마치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중순, 하준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상청은 연일 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10년 만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대비에 나섰다. 어선들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집집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였다. 정연도 해녀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르는 여느 때처럼 방파제를 지켰다. 저 녀석 오늘은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동민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제 발로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도 저 폭풍에 혼자 있으면.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날아갔다. 동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방파제 끝에 하얀 점 하나가 보였다. 마루였다. 그날 밤 동민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하준이의 사진첩을 꺼냈다.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마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다. 둘은 정말 친구 같았다. 아니, 형제 같았다. 아빠, 마루는 왜 짖지 않아요?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글쎄, 마루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나 봐. 그럼 마루는 뭘 듣고 있어요? 너의 마음소리. 하준이가 깔깔 웃었다. 마루도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는 그저 귀여운 대화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마루는 정말로 하준이의 마음을 듣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동민이 밖으로 나가보니 정원의 대문이 부서져 있었다. 바람이 그렇게 강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다. 여보, 어디 가요? 정연이 물었다. 동민은 우비를 입으며 대답했다. 마루 좀 보고 올게. 위험해요. 그냥 금방 올게. 동민은 빗속으로 나섰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다. 한 발 한 발이 힘겨웠다. 우산은 이미 뒤집어져 버렸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루가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낡은 어망이었다. 거센 파도에 떠밀려 온 것 같았다. 마루는 그것을 끌고 등대 아래로 가려 했다. 하지만 어망이 너무 무거웠다. 바람도 거셨다. 마루는 몇 번이나 넘어졌다. 마루야. 동민이 소리쳤다. 마루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어망을 물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 동민이 다가가 어망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등대 아래로 옮긴 뒤 펼쳐보니 작은 금속 물체가 나왔다. 주머니 칼이었다.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 주머니 칼이었다. 동민의 손이 떨렸다. 손잡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비를 닦아내고 손전등을 비췄다. 상형 문자 같은 그림이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지도였다. 어떤 섬의 지형을 그린 것 같았다. 만의 형태가 특이했다. 세 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로 깊은 계곡이. 하준이. 동민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건 하준이의 솜씨였다. 분명했다. 아이는 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지도처럼, 암호처럼. 마루가 짖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짖었다. 왕왕왕. 온 마을에 울릴 정도로 크게. 마치 찾았다. 찾았다. 고 외치는 것 같았다. 동민은 주머니 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뛰었다. 정연아, 정연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정연이 놀란 얼굴로 나왔다. 무슨 일이? 이것 봐. 마루가 찾았어. 하준이 칼이야. 정연이 주머니 칼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 이게 정말 하준이 칼일까요? 동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무슨 소리야? 이 문양 봐. 하준이가 그린 거잖아. 정연이 고개를 저었다. 5년이나 바닷물에 있었는데 이렇게 온전할 리 없어요. 녹은 슬었지만 형태가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동민을 보는 눈빛이 복잡했다. 그리고 뭐? 혹시 누군가 일부러 흘려보낸 건 아닐까요? 우리를 유인하려고. 동민은 주저앉았다.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럴 수도 있었다. 아니, 그게 더 논리적이었다. 5년 만에 갑자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밖에서 마루가 계속 짖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프게 들렸다. 마루도 착각한 걸까? 그저 희망적 사고에 빠진 걸까? 정연이 동민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그렇죠? 동민이 고개를 들었다.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사실 저도 믿고 싶어요. 이게 하준이 칼이기를. 두 사람은 주머니 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앉았다. 밤새 문양을 분석했다. 동민은 해경 시절 지식을 총동원했다. 정연은 해녀로서 알고 있는 모든 섬들을 떠올렸다. 새벽 4시 마침내 답을 찾았다. 여기야. 북쪽으로 12엘이 떨어진 무인도. 동민이 해도를 가리켰다.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만의 형태. 해녀들 사이에서 세자매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예전에 밀수꾼들이 숨어 있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야죠. 네, 가야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늘이 맑게 개었다. 마루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하준이를 찾으러 가는 거죠? 동민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마루야. 내가 맞았어. 내가 찾았어. 마루는 처음으로 동민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거친 감촉이었다. 5년간 기다린 보상을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루는 따라가지 않았다. 배가 출발할 때 마루는 방파제 끝에 서 있었다. 목이 터져라 짖었다.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아니 하준이를 향해. 얘야, 이제 돌아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묘한 정적만 남았다. 파도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동민은 작은 어선의 키를 잡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5년 만에 느끼는 희망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정연은 해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12LE. 엔진 전속력으로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동민은 알았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고 있다는 것을. 긴장하면 나오는 오랜 습관이었다. 정연아. 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거기 새겨져 있었다. 그럼 다시 찾으면 되죠. 마루처럼. 배가 항구를 벗어났다. 뒤돌아보니 방파제 끝에 하얀 점이 보였다. 마루였다. 여전히 짖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짖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얘야, 거기 있지?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간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동민은 문득 5년 전을 떠올렸다. 아빠, 바다는 왜 숨을 쉬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던 질문이었다. 썰물과 밀물을 보며 던진 순진한 질문. 그래야 다시 살아나거든. 그럼 우리도 숨을 참았다가 쉬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우리는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대화가 떠올랐다. 그날 바다도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하준이를 삼켜버렸다. 여보, 저기에요. 정연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앞쪽으로 섬이 보였다. 세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무인도였다. 세자매 섬이라는 별명답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매 같았다. 저 가운데 만으로 가요. 지도에 표시된 곳이에요. 배를 만 안쪽으로 몰았다. 물이 맑았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였다. 해초가 춤추듯 흔들렸다. 물고기 떼가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부터는 수영해서 가야 해요. 정연이 잠수복을 꺼냈다. 동민도 장비를 착용했다. 20년 전 해경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아들을 찾으러 뛰어든다. 물속은 차가웠다. 12월 바다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연이 앞서 나갔다. 30m를 걷더니 잠수하는 베테랑답게 날렵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버려진 어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녹슨 닷도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절벽 아래 숨겨진 듯한 입구가 있었다. 자연 동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 손 뗀 흔적이 있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연이 먼저 다가갔다. 동민이 뒤따랐다. 입구는 좁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안은 깜깜했다. 손전등을 켰다. 이게 뭐지? 통로가 이어졌다. 벽면에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래되어 끊어진 곳도 있었지만 분명 전기시설이었다. 더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다. 해산물 보관 창고였다. 아니, 창고로 위장한 무언가였다. 녹슨 철제 선반들, 깨진 유리 수조, 그리고 바닥에 널린 밧줄들. 정연이 숨을 삼켰다. 밀수꾼 아지트. 맞네요.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동굴에 울렸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그때였다. 철커덕. 문 닫히는 소리였다. 동민이 손전등을 비췄다. 낡은 철문이 있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부서져 있었다. 누가 여기 있었어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민도 긴장했다.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섬뜩했다. 안은 작은 방이었다. 한쪽 구석에 담요가 쌓여 있었다. 통조림 캔들이 굴러다녔다. 그리고 벽면에는 무언가 그려져 있었다. 아니, 긁혀 있었다. 선과 점들이 무수히 많았다. 날짜를 센 것 같았다. 하나, 둘, 셋. 수백 개가 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들이 있었다. 개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분명했다. 흰 개가 달리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짖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 마루. 동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정연도 무릎을 꿇었다. 하준이. 여기 있었어요. 증거는 더 있었다. 구석에 작은 운동화 한 짝이 있었다. 7살 아이의 것이었다. 그리고 커진 발자국들. 시간이 지나며 자란 흔적이었다. 정연이 울기 시작했다. 우리 하준이가 여기서 혼자. 동민이 아내를 안았다. 둘 다 울었다. 5년간 참아온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둘은 숨을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여러 명인 것 같았다. 동민이 정연을 뒤로 밀고 앞에 섰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다. 밀수 감시 나온 혜경입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동민이 대답했다. 저희는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이요?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혜경 복장의 중년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전직 혜경 박동민입니다. 5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혜경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서로를 바라봤다. 혹시 그 마을 사건? 7살 아이? 네, 맞습니다. 혜경 중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여기는 순찰 3호. 세자매 섬에서 특이사항 발생. 5년 전 실종 아동 관련자 발견.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경이 고개를 저었다. 한 달 전에 이곳을 급습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밀수 조직은 2년 전에 이미 검거됐고요. 그럼 하준이는? 우리 아들은 어디? 그때였다. 정연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종이 조각이었다. 펼쳐보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다리 그림이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이건 동민이 그림을 자세히 봤다. 다리 아래 숫자가 적혀 있었다. 17. 17번 다리. 내륙 쪽 17번 국도 다리. 혜경이 끼어들었다. 그쪽에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민과 정연은 서로를 봤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가봐야 해요. 정연이 일어섰다. 눈빛이 단호했다. 정연은 바닷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물 밖으로 나오면 그 숨이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하준이를 찾을 희망이 있다면 그 무거운 숨도 견딜 수 있었다. 혜경이 말했다.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본부에도 보고하고. 아니요. 동민이 거절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우리가 찾겠습니다. 혜경들이 망설였다. 하지만 동민의 눈빛을 보고 물러섰다. 전직 동료의 간절함을 이해한 것 같았다. 배로 돌아가는 길 정연이 말했다. 마루가 알고 있었을까요? 뭘?
하준이가 그 섬을 떠났다는 걸. 그래서 주머니 칼을 찾아온 걸까요? 동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었다. 개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니까.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갔다. 뒤돌아본 무인도는 평화로워 보였다. 세 자매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 갇혀 있었을 하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꼭 찾을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멀리 방파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흰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루였다.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흔들고 있었다. 마치 묻는 것 같았다. 하준이 찾았어요? 우리 하준이 어디 있어요? 17번 다리는 내륙으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낡은 철제 다리였다. 한때는 주요 도로였지만 새 다리가 생긴 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리 아래로는 작은 강이 흘렀다. 겨울이라 수량이 적었다. 여기가 맞을까요? 정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동민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하준이가 그린 그림만 믿고 온 것이다.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교각 사이로 텐트들이 보였다. 노숙자들이 지내는 곳 같았다.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실례합니다. 혹시 12살쯤 되는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동민이 다시 물었다. 5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아이라. 한 달 전쯤 본 것 같기도 하고. 정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떤 아이였어요? 키는? 얼굴은? 글쎄, 말이 없는 아이였어. 그림만 그리고 있었지. 걔 그림. 동민의 심장이 뛰었다. 걔 그림이요? 흰개? 맞아, 흰개. 계속 그것만 그렸어.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지. 이상한 소리?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 뭐 그런 소리. 마치 무언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 마루. 하준이가 마루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노인이 강상류를 가리켰다. 복지관 사람들이 데려갔어. 보호소인가 뭔가로. 동민과 정연은 서로를 봤다. 복지관, 보호소, 살아있다. 하준이가 살아있다. 어느 복지관인지. 강변 복지관. 여기서 10km쯤 상류에 있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로 뛰어갔다. 정연의 손이 계속 떨렸다. 동민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10분 후 복지관에 도착했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나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달 전에 17번 다리에서 데려온 아이. 12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원을 밝혀주시겠어요? 저는 박동민입니다. 5년 전 실종된 박하준의 아버지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으로 안내했다. 원장님을 모셔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10분이 10시간 같았다. 정연은 계속 손을 비볐다. 동민은 창밖만 바라봤다. 문이 열렸다. 50대 여성이 들어왔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박하준 군 부모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냈다. 한 달 전 다리 밑에서 발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2-13세로 추정되고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정연이 숨을 멈췄다. 지금 어디 있나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주 전에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저희는 임시보호소라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전문시설로 보내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해변 보호소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원장이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그 아이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창가에 서 있었죠.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그렸어요. 동민이 물었다. 뭘 그렸나요? 개요. 흰개. 그리고 등대, 방파제.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정연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하준이가 맞아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변 쪽 시설로 보냈죠. 바다를 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동민이 일어섰다. 원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제가 먼저 연락해 드릴게요. 갑자기 가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전화 통화가 이어졌다. 원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원장이 말했다. 아이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특이한 행동?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대요. 마루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동민과 정연이 서로를 봤다. 마루. 5년 만에 하준이가 마루를 기억한 것이다. 우리 좀 늦었네요. 아이가 이미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의 말이었다. 차를 타고 해변 보호소로 향했다. 길이 막혔다. 평일인데도 차가 많았다. 마음은 급한데 차는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정연이 계속 시계를 봤다. 마루도 알고 있을까요? 뭘? 하준이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걸. 동민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1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해변 보호소 간판이 보였다. 푸른 바다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차를 하고 뛰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나왔다. 박하준 군 부모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준이 어디 있어요? 2층 상담실에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망설였다. 아이가 부모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기억이 완전히. 알고 있어요.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에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다. 5년의 시간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다. 상담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는 소리였다. 동민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상담사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하준이가 있었다. 아니, 12살이 된 소년이 있었다. 5년 전에 통통하던 볼은 사라지고 각진 얼굴이 되어 있었다. 키도 훌쩍 컸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다. 하준이의 눈이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정연이 무너졌다. 동민이 아내를 부축했다. 하지만 정연은 무릎을 꿇고 하준이 앞으로 갔다. 하준아. 소년이 뒤로 물러섰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저를 아세요? 우리는 너의 엄마 아빠야.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동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마루가 찾아온 주머니 칼이었다. 이거 알아보겠니? 소년의 눈이 커졌다. 칼을 받아들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더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거 제가 그린 건가요? 맞아. 내가 그린 거야. 소년이 칼을 코에 가져갔다. 냄새를 맡았다. 쇠 비린내. 그리고 바닷물 냄새.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다. 방파제.
등대.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다. 마루가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동민이 다가갔다. 마루는 방파제에 있어. 5년 동안 매일 너를 기다렸어. 5년? 그래. 내가 사라진 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정말 하준이에요? 정연이 아들을 안았다. 이번에는 소년이 피하지 않았다. 그래, 너는 박하준이야. 우리 아들이야.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기억이 없어요.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루는 기억나요. 흰 털, 따뜻한 감촉. 그리고 하준이가 더 크게 울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다들 힘들었죠? 아니었다. 미안할 건 하준이가 아니었다. 동민이 아들을 꼭 안았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것만으로 충분해.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다. 상담사가 조용히 나갔다.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안 것이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저 멀리 방파제도 보였다. 흰 점 하나가 거기 있었다. 아니, 그럴 리 없었다. 너무 멀어서 보일 수 없는 거리였다. 하지만 하준이는 느꼈다. 마루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에 가고 싶어요. 하준이의 말이었다. 그리고 마루를 만나고 싶어요. 차 안은 조용했다. 해변 보호소를 나선 지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다. 배고프지?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생선구이. 정연과 동민이 서로를 봤다. 하준이는 원래 생선을 싫어했다. 비린내가 난다고 절대 안 먹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이를 바꿔놓았다. 마을 입구 작은 식당에 들렀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가 하준이를 보고 멈췄다. 어머, 이 아이가. 네, 하준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최고의 생선을 골라 구워주었다. 하준이는 젓가락질이 서툴렀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것이다. 정연이 살을 발라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어? 네.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나왔다. 하지만 정연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준아,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동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이가 젓가락을 놓았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두운 곳이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주고 갔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르겠어요.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그냥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 같았어요. 밀수꾼들이었을 것이다. 하준이를 인질로 잡았거나 아니면 목격자로 여겨 가둬둔 것 같았다. 힘들었겠다. 정연이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엔 그냥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 마루요. 마루가 절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동민의 가슴이 먹먹했다. 아이는 부모가 아닌 마루를 기다렸다. 그만큼 마루와의 유대가 깊었던 것이다. 마루 이야기 좀 해줄래? 하준이의 눈이 빛났다. 마루는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슬프면 옆에 와서 기대게 해줬고 기쁘면 같이 뛰어다녔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날도 마루랑 같이 있었어요. 갯바위에서 개를 잡고 있었는데
하준이가 말을 멈췄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갑자기 물이 차올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마루가 짖었어요. 처음으로 크게 짖었어요. 도망가라고. 그래서 저를 밀었어요. 마루가 저를 밀어서 저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마루는 물에 휩쓸렸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정연이 하준이를 안았다. 괜찮아. 마루는 살아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준이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다. 정말요? 마루가 살아있어요? 그럼 너를 5년 동안 기다렸어. 하준이가 다시 울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준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하준이를 맞이했다. 하준이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기적이야, 기적. 하준이는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당황했다. 정연이 아들을 감싸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그대로였다. 하준이의 방도 5년 전 그대로였다. 하준이가 방으로 들어가 둘러봤다. 여기 제 방이었어요? 응, 내 방이야. 하준이가 책상에 놓인 색연필을 만졌다.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들을 봤다. 마루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맞아.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하준이가 침대에 앉았다. 작아진 침대가 어색해 보였다. 마루는요? 마루는 어디 있어요? 동민이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 방파제에 있을 거야. 하준이가 창가로 갔다. 멀리 방파제가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 속에 작은 흰 점이 보였다. 마루. 하준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정연이 막았다. 잠깐, 아직은. 왜요? 마루를 만나야 해요. 하준아, 너도 놀랄 수 있고 마루도 놀랄 수 있어. 하지만 하준이는 듣지 않았다.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동민과 정연이 뒤따랐다. 하준이는 맨발로 뛰었다. 5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방파제가 가까워졌다. 흰 그림자가 보였다. 등대 아래 앉아있는 마루였다.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이가 걸음을 멈췄다. 마루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마루의 귀가 쫑긋 섰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마루와 하준이가 10m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루가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코를 킁킁거렸다. 낯선 냄새였다. 5년의 시간이 만든 낯선 냄새. 하준이가 무릎을 꿇었다. 마루야, 나야. 하준이야. 마루가 또 한 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마루의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빠르게, 마침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하준이에게 뛰어들었다. 마루야. 하준이가 마루를 안았다. 마루는 하준이의 얼굴을 핥았다. 꼬리는 쉴 새 없이 흔들렸다. 5년의 기다림이 끝난 것이다. 동민과 정연도 다가왔다. 내 가족이 방파제에서 한데 뭉쳤다. 해가 완전히 졌다. 등대에 불빛이 켜졌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빠. 하준이가 불렀다. 네. 그날 아빠가 마루를 데리고 간 거 기억나요? 동민이 놀랐다. 정말? 네. 폭풍우 속에서 아빠가 마루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동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널 두고 와서.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마루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마루가 없었다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마루가 낮게 울었다.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그날 밤 하준이는 마루와 함께 잤다. 작아진 침대에 겨우 누웠다. 마루는 하준이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끔 하준이가 있는지 확인하듯 고개를 들었다. 정령과 동민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정연이 물었다. 동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하준이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응, 마루 덕분이야.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하준이가 눈을 떴을 때 마루는 여전히 발치에 있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루야, 앉았어? 마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하준이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이 전해졌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마루야, 우리 매일 아침에 산책했잖아. 기억나? 마루가 일어섰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기억한다는 듯이. 하준이도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정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 네. 마루랑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아침 먹고 가지. 하지만 하준이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마루가 앞서 달렸다. 익숙한 길이었다. 마을길을 따라 걸었다. 5년 전과 달라진 것들이 보였다. 새로 지은 집들, 넓어진 도로, 처음 보는 가게들. 하지만 바다 냄새는 그대로였다. 짭짤하고 비릿한 냄새. 하준아?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또래 소년이 서 있었다. 나 기억 안 나? 준호야. 같이 학교 다녔잖아. 하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억이 없었다. 미안. 기억이 안 나.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겠지. 근데 정말 살아있었구나. 다들 널. 준호가 말을 멈췄다. 하준이가 알았다. 다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응, 살아있었어. 어디 있었어? 섬에. 무인도에 있었어. 준호가 놀란 눈으로 하준이를 봤다. 5년 동안? 혼자? 응.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는 하준이와 나란히 걸었다. 학교는 언제 와? 모르겠어. 아직? 그래. 천천히 와. 친구들도 다 기다릴 거야. 준호가 손을 흔들며 갔다. 하준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와 정말 친구였을까? 기억이 없는 게 더 많았다. 마루가 짖었다. 가자는 듯이. 하준이가 따라갔다. 마루는 해변으로 향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마루가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열심히 팠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뭘 찾는 거야? 마루가 계속 팠다. 그러다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낡은 테니스 공이었다. 이거. 하준이가 공을 받아들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이 공을 던지고 마루가 가져오는 놀이. 매일 했던 놀이였다. 마루야, 가져와. 하준이가 공을 던졌다. 마루가 뛰어가 물고 왔다. 다시 던졌다. 마루가 또 가져왔다. 몇 번을 반복하다 하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루야, 너 아직도 잘하네. 마루도 신이 났다.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뛰어올랐다.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다.
하준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하준이는 갯바위에 있었고 마루가 짖었다. 위험하다고. 돌아가자고. 마루야. 하준이가 마루를 불렀다. 마루가 다가왔다. 그날 내가 날 구하려고 했구나. 마루가 하준이 손을 핥았다. 알고 있다는 듯이 둘은 해변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마루가 파도를 바라봤다. 5년 동안 그래왔듯이. 마루야, 날 어떻게 기다렸어? 마루가 하준이를 봤다. 깊은 눈빛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준이가 마루를 안았다. 흰 털이 코를 간지럽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민이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아빠, 응? 아빠 일 도와드려도 돼요? 동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준이는 원래 그물 손질을 싫어했다. 비린내가 난다고. 그럼, 이리 와봐. 하준이가 옆에 앉았다. 동민이 그물 매듭 푸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천천히. 그래, 잘하네. 부자가 나란히 앉아 그물을 손질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평화로웠다. 아빠, 저 때문에 일 못하셨죠? 무슨 소리야? 해경 일이요. 저 찾느라. 동민이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금 일도 좋아. 내가 돌아왔으니 더 좋고. 오후가 되자 정연이 해녀복을 꺼냈다. 물질 나가세요? 응. 오늘 작업이 있어서. 저도 가도 돼요? 정연이 놀랐다. 바다 가는 거 무섭지 않아?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랑 같이면 안 무서워요. 정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걱정도 됐다. 그래도 오늘은 집에 있어. 다음에 데려갈게. 하준이가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이 나간 후 하준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백지에 연필로 선을 그었다.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그려진 것은 등대였다. 그리고 그 아래 앉아 있는 게 마루. 마루가 그림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계속 그렸다. 방파제, 갯바위, 파도, 그리고 4명의 가족. 아빠, 엄마, 하준이, 마루. 저녁이 되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정연이 하준이가 좋아했던 반찬들을 모두 준비했다. 하지만 하준이의 입맛은 변해 있었다. 이거 뭐예요? 계란말이야. 내가 좋아했잖아. 하준이가 한 입 먹어봤다. 낯선 맛이었다. 맛있어요. 근데 낯설어요. 정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5년의 공백이 이렇게 컸다. 식사 후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동민이 앨범을 꺼냈다. 하준이 어릴 적 사진들이었다. 이거 봐. 내가 3살 때야. 이건 5살 생일. 여기는 마루가 처음 왔을 때. 하준이가 사진을 하나하나 봤다. 낯선 아이가 있었다. 자신이었지만 낯설었다. 이 아이가 저예요? 그래, 너야. 하준이가 마루를 봤다. 마루는 사진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하준이 곁에 있었다. 마루는 변하지 않았네요. 아니야. 마루도 늙었어. 털에 흰 털이 섞였잖아. 하준이가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다. 마루의 주둥이 주변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미안해, 마루야. 너도 힘들었지? 마루가 하준이 손을 핥았다. 괜찮다는 듯이. 밤이 깊어갔다. 하준이가 잠들기 전 정연이 방에 왔다. 하준아, 뭔가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근데 엄마. 응?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우셨죠? 정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어요. 울면 그렇게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정연이 하준이를 안았다. 이제 안 울게. 내가 있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하준이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마루와 산책하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다. 조각조각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지만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특히 실종 당시의 기억은 흐릿했다. 하준아, 오늘 병원 가야 해. 정연이 말했다. 정기 검진이었다. 하준이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꼭 가야 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신체는 영양실조 후유증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심리 검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기억은 서서히 돌아올 거예요.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말했다. 엄마, 저 이상한가요? 아니야. 왜 그런 생각해? 그냥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정연이 하준이 손을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오후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집 아이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마을이 술렁였다. 또 갯바위야. 위험하다니까. 하준이도 거기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준이는 불안해졌다. 그날 밤 악몽을 꿨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꿈이었다.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었다.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루가 짖었다. 걱정스러운 울음이었다. 정령과 동민이 뛰어왔다. 하준아, 괜찮아? 엄마, 무서워요. 정연이 하준이를 안았다. 동민이 이마에 땀을 닦아줬다. 그냥 꿈이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하준이는 계속 떨었다. 마루가 침대로 올라와 하준이 옆에 누웠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마루야. 하준이가 마루를 꼭 안았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마루야, 방파제 가자. 마루가 꼬리를 흔들었다. 둘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방파제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하준이가 등대 아래 앉았다. 마루도 옆에 앉았다. 마루야, 여기서 날 기다렸구나. 마루가 하준이를 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너는 내 가족이니까. 하준이가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이 아득했다. 저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미안해, 마루야. 갑작스러운 사과였다. 마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도 너도 힘들었잖아. 마루가 하준이 손을 핥았다. 그리고 짖었다. 작게, 부드럽게. 괜찮아.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배를 준비했다. 해녀들이 장비를 점검했다. 하준이네.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마을 어른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나왔구나. 마루랑 산책? 네. 어른이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라.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루가 멈췄다.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왜 그래, 마루야? 마루가 짖기 시작했다. 크고 급하게. 마루야, 왜 이래? 그때 보였다. 멀리 바다에 무언가 떠 있었다. 사람 같았다. 저거, 사람이야. 하준이가 소리쳤다. 주변 어른들이 달려왔다. 어디? 어디야? 저기요. 저기 누가 떠 있어요. 어부들이 급히 배를 띄웠다. 정년도 달려왔다.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10분 후 사람을 구해왔다. 젊은 남자였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마루가 발견한 거야. 누군가 말했다. 마루가 짖어서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마루를 봤다. 마루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하준이가 마루를 안았다. 마루야, 내가 또 사람을 구했네. 마루가 꼬리를 흔들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 일로 마루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신문사에서 취재도 왔다. 5년간 주인을 기다린 충견, 이번엔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하지만 마루는 여전히 담담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방파제를 가고 하준이 곁을 지켰다. 그게 마루의 일상이었다. 며칠 후 하준이의 기억이 조금 더 돌아왔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 동네 풍경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정말? 네. 친구들도 보고 싶고 공부도 해야죠. 정연이 기뻐했다. 그래.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일주일 후 하준이는 학교에 갔다. 5년 만에 등교였다. 물론 학년은 많이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하준아. 친구들이 반겼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수업 시간 하준이는 집중하기 힘들었다. 5년의 공백은 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방과 후 마루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루야, 어떻게 왔어? 마루가 꼬리를 흔들었다. 혼자 집에서 걸어온 것이다. 둘은 나란히 집으로 걸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우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민이 일찍 들어와 있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너희들이랑 저녁 먹으려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하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정영과 동민이 웃으며 들었다. 그런데 아빠. 응? 저 해경이 되고 싶어요. 동민이 놀랐다. 해경? 네. 아빠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동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봄이 왔다. 하준이가 돌아온 지 3달이 지났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방파제에도 꽃이 피었다. 작은 들꽃들이 갈라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준이는 많이 회복되었다. 키도 부쩍 컸고 볼에도 살이 올랐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다. 가끔은 농담도 했다. 마루야, 너 이제 할아버지 개야? 마루가 으르렁거리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꼬리는 흔들고 있었다.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적응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준아, 수학 도와줄까? 준호가 매일 물었다. 좋은 친구였다. 고마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둘이 웃었다. 이제는 5년의 공백도 농담거리가 되었다. 정연은 다시 해녀의 리더로 활발히 활동했다.
하준이를 찾는 동안 소홀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다. 정연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해녀들이 말했다. 하준이가 돌아와서 그래요. 정말 기적이에요. 마루 덕분이죠?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마루 덕분이었다. 동민도 달라졌다. 술을 끊었다. 대신 운동을 시작했다. 하준이와 함께 조깅도 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너랑 같이 뛰니까 좋아. 부자가 나란히 해변을 달렸다. 마루도 따라 뛰었다. 세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하준이가 물었다. 아빠, 그날 왜 마루를 데리고 오셨어요? 동민이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5년 전 폭풍 우 치던 날 저를 놔두고 마루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동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준아, 괜찮아요. 궁금해서요. 동민이 한숨을 쉬었다. 마루가 너를 찾으려고 계속 바다로 뛰어들려 했어. 파도가 너무 거세서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마루를 살리신 거군요. 미안하다. 널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하준이가 아빠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마루가 살아서 절 기다려줬잖아요. 마루가 없었다면 전 못 돌아왔을 거예요. 동민이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다. 하준이를 구해준 해경들이었다. 무인도에서 만났던 그들이었다. 안녕하세요, 하준군. 안녕하세요. 해경들이 선물을 가져왔다. 해경 모자와 배지였다. 하준이가 해경이 되고 싶다고 들었어요. 네, 꼭 될 거예요. 해경들이 웃었다. 좋아요.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해경들은 무인도 수색 이후 이야기를 들려줬다. 밀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되었다고. 하준군이 그린 지도 덕분이에요. 그게 결정적 단서였어요. 하준이가 뿌듯해했다. 식사 후 해경들이 마루에게 인사했다. 이 녀석이 그 유명한 마루군요. 마루가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대단한 게예요. 5년을 기다리다니. 충성심의 화신이네요. 해경들이 가고 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하준아, 이제 완전히 기억 돌아왔어? 정연이 물었다. 거의요. 가끔 빈 곳이 있지만.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마루가 하준이 발밑에 누웠다. 편안한 자세였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하준이가 방으로 가려는데 마루가 따라오지 않았다. 마루야, 앉아. 마루가 현관을 바라봤다. 무언가 기다리는 듯했다. 뭘 기다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라 이상했다. 동민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밖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정도로 보였다. 혹시 박하준 군 부모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제 남편이에요. 마루가 구한 사람.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 일주일 전 마루가 발견한 익수자의 부인이었다. 가족들이 거실로 안내했다. 여자는 계속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 남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날도 혹시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정연이 여자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살아계셔서. 마루 덕분이에요. 그리고 하준 군도. 두 분이 영웅이에요.
하준이가 쑥스러워했다. 마루가 한 거예요. 전 그냥 여자가 마루를 봤다. 정말 영특한 개네요. 어떻게 사람을 알아봤을까요? 마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듯이 여자가 봉투를 꺼냈다. 사례를 꼭 드리고 싶어서. 동민이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마루가 한 일이니 마루에게 맛있는 것이나 사주세요. 여자가 다시 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간 후 하준이가 마루를 안았다. 마루야, 너 정말 대단해. 마루가 하준이 얼굴을 핥았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마루가 또 사람을 구했다고. 이번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구했다고. 사람들이 마루를 보러 왔다. 마루를 쓰다듬고 사진을 찍었다. 이 개는 천사야. 사람보다 나아. 하준이를 기다린 것도 기적인데. 마루는 모든 관심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저 하준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듯 했다. 그날 저녁 동민이 말했다. 마루에게 상을 주자. 상이요? 응. 우리 가족상. 정연이 웃었다. 좋아요. 뭘로 할까요? 고기. 마루는 고기보다 하준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해요. 하준이가 말했다. 그럼 내일 하루 종일 같이 놀아주기. 마루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게 최고의 상인 것 같았다. 약속대로 다음 날 하준이와 마루는 하루 종일 함께했다. 아침 일찍 산책을 시작해서 해변에서 놀고 숲길을 걷고 다시 방파제로 갔다. 마루야, 행복해? 마루가 짖었다. 크고 맑게. 5년 만에 듣는 행복한 울음이었다. 해가 질 무렵 둘은 등대 아래 앉았다.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이었다. 마루야. 하준이가 불렀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자. 마루가 하준이에게 기댔다. 따뜻했다. 멀리서 정연과 동민이 걸어왔다. 온 가족이 방파제에 모였다. 예쁘다. 정연이 노을을 보며 말했다. 5년 동안 이 풍경을 제대로 못 봤네요. 동민이 아내 어깨를 감쌌다.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하준이가 부모님을 봤다. 그리고 마루를 봤다.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 엄마, 아빠. 응? 사랑해요. 정연과 동민이 놀랐다. 하준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우리도 사랑해. 내 가족이 서로를 안았다. 마루도 그 품 안에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 바다는 숨을 쉬고 있었다. 썰물과 밀물을 반복하며 하준이가 말했듯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며칠 후 하준이가 일기를 썼다. 오늘 마루와 함께 방파제에 갔다. 매일 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마루가 웃었기 때문이다. 걔가 웃을 수 있냐고? 마루는 웃는다. 눈으로, 꼬리로, 온몸으로 웃는다. 5년 동안 마루는 나를 기다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안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믿는 사랑. 마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나도 이제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온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엄마 아빠도 나를 기다렸다. 5년 동안. 마루처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만났다. 방파제의 흰 그림자는 이제 없다. 대신 우리 곁에 마루가 있다. 영원히. 10년 후. 22살이 된 하주는 해경이 되었다. 꿈을 이룬 것이다. 임관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다.
정령과 동민은 정복을 입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리고 마루도 있었다. 이제 16살이 된 노견이었다. 온몸이 하얗게 새었다.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준이 곁을 지켰다. 마루야, 내가 해경이 됐어. 하준이가 마루에게 속삭였다. 마루가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마루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평화롭게 하준이 품에서 마지막 순간 마루는 하준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고마웠어. 돌아와줘서. 사랑해. 하준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루를 꼭 안고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마루는 방파제가 보이는 언덕에 묻혔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다. 방파제의 흰 그림자, 마루. 사랑과 기다림을 가르쳐준 가족. 2014-2030. 매년 마루의 기일이면 하준이는 방파제를 찾는다. 이제는 해경 정복을 입고 때로는 구조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야기한다. 여기 천사가 있었어요. 5년을 기다린 천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 천사.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묻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준이는 웃으며 대답한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에게 기다림이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마루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